안녕하세요.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 야경을 볼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죠. 대기업 임원으로서 받는 연봉,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함, 그리고 화목한 가정까지. 모든 게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택배 좀 받아줄래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아침마다 은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신문을 넘겼죠. 나도 바빠. 택배는 경비실에 맡기면 되잖아. 은서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최근 시작한 빈티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그저 취미로 보였으니까요. 집에서 심심해하지 말라고 제가 권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취미생활도 필요하지. 여자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업무는 달랐죠. 수십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임원회의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중요한 거래처와 골프 약속을 잡는 일. 이런 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준성아, 오늘 저녁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중요한 바이어 미팅이 있거든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무슨 바이어 미팅이 그렇게 중요해? 나 오늘 본부장님 모시고 회식 있다고. 그냥 내일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이번 건 정말. 알았어. 민준이 학원 끝나면 혼자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 중학생인데 그것도 못해? 저는 대화를 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은서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았죠. 회사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성공적인 하루였어요. 본부장님께 칭찬도 받았고 다음 분기 승진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다는 소문도 들었죠. 역시 나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리가 없지. 그때 은서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안 자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내일 출장 준비하느라요. 출장? 무슨 출장? 일본이요. 바행 출장이에요. 일주일 정도 다녀올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빈티지 옷 사러 일본까지 가?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안 돼? 은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뭔가 단단한 빛이었죠. 당신은 제 일을 전혀 이해 못하시네요. 이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취미잖아. 취미라고요? 은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네,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서는 정말로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련된 검은색 블레이저에 힐을 신고 있었죠. 예전의 편안한 집안 옷차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준이 잘 부탁해요.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뒀으니까 데워 먹이면 돼요. 알았어. 빨리 가봐. 저는 대충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나간 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택배 상자들을 봤어요. 5개나 됐습니다. 모두 해외 배송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이게 다 뭐야? 호기심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빈티지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브랜드 로고를 보니 제가 아는 명품이었습니다. 이런 걸 사서 파나? 돈이나 되려나? 저는 다시 상자를 닫았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날 저녁 민준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서가 만들어둔 반찬을 데웠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요? 일주일 뒤래. 일주일이나요? 엄마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민준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너도 이해해야지.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일주일씩이나 집을 비우나. 밤에 혼자 누워있는데 문득 은서의 서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하나 집어들었죠. 사업자 등록증. 은서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상호는 빈티지 아틀리에 은.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이었어요. 이 정도로 제대로 하고 있었나?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던 거죠. 서류를 더 뒤적였어요. 그러다 통장 거래 내역서를 발견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달 입금액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한 달에요. 그것도 여러 차례 나눠서 들어온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월급이 세전 500만 원 정도였어요. 은서는 한 달에 제 월급의 6배를 벌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한두 달 잘 된 거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어요. 은서의 통장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준성 상무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 성공이 갑자기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임원이야.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죠. 일주일 뒤 은서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예전에 집안일만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네, 좋은 물건들 많이 구했어요. 은서는 짧게 대답하고는 캐리어를 끌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변했습니다. 확실히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서재로 들어가 봤습니다. 은서가 샤워하는 동안이었죠. 노트북이 꺼져 있지 않았어요. 화면에는 이메일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용 대표.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업계에서 떠오르는 신생 유통기업의 대표였습니다. 메일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은서 대표님, 이번 협업건 정말 기대됩니다. 당신의 큐레이션 능력은 업계 최고예요. 다음 주 식사 약속 잡으시죠.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은서 대표님이라고요? 그리고 식사 약속?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알던 아내는 더 이상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막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은서는 일본에서 돌아온 뒤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이제야 알아차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침 6시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 불빛을 봤습니다. 은서가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죠. 벌써 일어났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잤어요. 뭐라고?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밤새 뭘 한 거야? 재고 정리하고 고객 응대하고요. 시차 때문에 새벽에 문의가 많이 와요. 은서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은서는 이 시간에 부엌에 서 있었을 겁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달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우면서요. 아침은? 냉장고에 샌드위치 재료 있어요. 직접 만들어 드세요. 직접 만들어 드세요, 라니. 저는 멍하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식빵과 햄, 야채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은서가 아침밥을 안 차려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투덜거리며 식빵을 꺼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햄이 빵 밖으로 삐져나왔고 야채는 고르지 않게 썰렸습니다. 맛없겠네. 민준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만들어 먹어. 에이, 싫어요. 편의점 가서 사 먹을래요. 민준이는 가방을 메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은서는 여전히 노트북에 매달려 있었고요. 저기 명절 준비는 어떻게 할 건데? 일주일 뒤가 추석이었습니다. 올해는 못 가요. 뭐? 프랑스 바잉 출장 잡혔어요.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절에 출장을 가? 시댁 가야지.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제가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알아? 은서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설득하세요. 저는 제 일정이 더 중요해요.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 그 빈티지 옷장사가 명절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옷장사요? 은서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뭘 모른다는 거야? 됐어요. 설명해봐야 이해 못하실 테니까요. 은서는 노트북을 닫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당황스러웠죠. 은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명절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시댁 음식 준비도 혼자 다 했고 시어머니 잔소리도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런 은서가 명절을 거부한다고요? 스트레스 받나 보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돌아오니 집에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힘들 정도였죠. 이게 다 뭐야? 저는 상자들을 밀어내며 들어갔습니다. 은서가 거실에서 상자를 열고 있었어요. 안에서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이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200만 원이요. 뭐? 원가가 200만 원이에요. 팔면 350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서 파? 네, 그게 제일이에요. 손해보면 어떡하려고? 은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표정이 싸늘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어요. 오히려 매달 수익이 늘고 있죠. 그래도 위험하잖아. 당신 회사는 안전한가요? 구조조정 소문 돌던데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소문은 임원급에서만 도는 이야기였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당신 후배 김 과장 부인한테요. 모임에서 들었어요. 은서는 다시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은서의 옷장을 봤습니다. 예전에 수수한 옷들이 사라지고 세련된 정장과 원피스로 가득했어요. 가격표가 붙은 옷도 있었습니다. 80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서는 언제부터 이런 옷을 사 입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제 돈으로 샀어요. 뒤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요. 왜 제 옷장을 뒤지세요? 뒤지는 게 아니라 궁금하시면 물어보시지 왜 몰래 보세요? 은서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내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달라졌다고요? 응.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 은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쓸쓸했어요. 예전에 저는 당신 뒷바라지나 하는 사람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당신이 원하던 아내였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편하게 지내길 원했어. 편하게요? 10년 동안 제 꿈 한번 제대로 물어본 적 없으면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루고 싶은 게 있었죠. 그런데 당신은 그냥 집에 있으라고만 했어요. 애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하는 게 여자의 행복이라고 했죠. 나는 그런 뜻으로.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은서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은서는 프랑스 출장을 떠났고 저는 민준이와 둘이 남았어요. 아빠, 저녁 뭐 먹어요? 배달 시켜 먹자. 어제도 배달 먹었잖아요. 그럼 외식하자. 우리는 일주일 내내 외식과 배달 음식만 먹었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안 풀렸어요. 민준이 학원 픽업 때문에 회식을 빠져야 했고 야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성 상무님, 요즘 좀 이상하신데요? 부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정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부인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빨래, 설거지, 청소, 민준이 숙제 봐주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엄마는 이걸 혼자 다 했단 말이야? 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죠. 은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일주일 뒤 은서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머문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또 캐리어를 쌌습니다. 또 어디가? 이탈리아요. 밀라노 패션위크 참석해요. 패션위크는 왜? 바잉하러요. 내년 봄 컬렉션 선주문 받아야 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진짜 사업하는 거야? 지금 알았어요? 은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뭘 했는지. 1년? 네,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당신이 전혀 관심 없을 때요. 은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생기 넘치는 걸음걸이, 자신감 있는 자세. 그게 제가 알던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은서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펼쳐서 봤습니다. 잔액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2억이요.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도 2억이 안 됐습니다. 은서는 1년 만에 그 돈을 벌었어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서의 출장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일주일이 2주일이 됐고 2주일이 한 달이 됐죠. 저는 어느새 집안일을 전담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빠, 오늘 체육복 챙겨줬어요? 아, 깜빡했다. 에이, 오늘 체육 수행평가인데. 민준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세탁기에서 체육복을 꺼냈어요. 아직 젖어 있었죠.
이거 어떡해? 됐어요. 그냥 갈래요. 민준이는 젖은 체육복을 가방에 쑤셔 넣고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출근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부장이 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준성 상무님, 오늘 임원 조회 있는 거 아시죠? 아, 맞다.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회의실로 뛰어갔어요. 이미 회의는 시작된 상태였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이 차갑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요즘 준성 상무 업무 태도가 많이 해이해졌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이 정도인가? 지난주 보고서도 제출 안 했고 거래처 미팅도 2번이나 빠졌던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주의가 아니라 정신 차리게. 이번 분기 실적 안 좋으면 자네 자리도 장담 못해.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탈진한 것 같았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상무님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민준이가 새벽에 배고프다고 깨우고 빨래를 돌리다 보면 어느새 새벽 3시였죠. 그리고 아침 6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은서는 이걸 어떻게 했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은서는 이 모든 걸 혼자 해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또 라면이야?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말에 장 보러 가자. 싫어요. 아빠랑 장 보면 이상한 것만 사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난주 장을 볼 때 저는 필요한 것만 골라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보니 반찬 재료는 하나도 없고 과자와 음료수만 가득했죠. 엄마는 언제 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바쁘대. 엄마 진짜 이상해졌어요. 전화해도 맨날 바쁘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은서에게 전화하면 항상 통화 중이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왔죠. 출장 중이라 바쁘겠지. 저는 민준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은서가 정말 출장만 다니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습니다. 거래처 앞에서 발표하다가 자료를 잘못 준비한 걸 발견했어요.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준성 상무님,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거래처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은 엉망이 됐어요.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본부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성 상무,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자네 실력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번 건으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 있으면 휴가라도 써.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아빠, 제 숙제 봐줘야 하는데요. 민준이가 공책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좀 쉬게 해줘. 나중에 볼게. 내일까지 내야 한다니까요.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수학 문제집을 펼쳤는데 문제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는 전화도 안 받잖아요. 그럼 인터넷 찾아봐. 아빠가 봐줘야 한다니까요.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수학 문제 하나 못 봐주는 아빠. 회사에서도 무능하고 집에서도 무능한 사람. 내가 뭐 하는 거지? 저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은서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피곤한 표정으로 가방만 내려놓았어요. 민준아, 엄마 좀 쉬게 해줘. 피곤해. 숙제 좀 봐줘요. 내일 봐줄게. 은서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서는 또 캐리어를 쌌어요. 또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홍콩이요. 바이어 미팅 있어요. 너 요즘 집에 있는 시간보다 출장 다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제 일이니까요. 일도 좋지만 가정도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은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정을 챙기라고요? 그래. 민준이도 엄마가 필요하고 나도. 당신도 필요하다고요? 은서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가정을 챙긴 적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민준이 숙제 봐준 적 있어요? 학부모 상담 가본 적 있나요? 나는 바빴잖아. 회사 일이. 저도 바빠요. 제 사업이 회사 일보다 덜 중요한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늘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제 일은 그냥 취미고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행동은요? 당신 행동은 늘 그랬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예요. 제 꿈을 이룰 차례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버리겠다는 거야? 가정을 버린 건 당신이에요. 은서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아빠,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품도 떨리고 있었어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이, 제 자존심이, 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막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서의 서재에 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투자 설명회 초청장. 발신자는 강태웅 대표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빤히 쳐다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질투였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은서는 이미 제 손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성과주의자였던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렸어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은서가 홍콩에서 돌아온 건 2주일 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온 시간은 고작 2시간이었어요. 짐 좀 챙기러 왔어요. 은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짐을 챙긴다고? 또 어디 가는데?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호텔? 왜? 집에서 일하기 힘들어요.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공간이 필요해요. 방해라니 내가 언제 방해했어? 은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매일이요. 당신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방해예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은서야,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요즘 너무 가정에 소홀한 것 같아. 민준이도 엄마가 필요하고 나도. 당신도 필요하다고요? 은서가 냉소를 띄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저를 필요로 한 적 없었잖아요. 그냥 집안일 처리해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항상 널 아꼈어. 아꼈다고요? 은서가 비웃었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차릴 때 당신은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나요? 제가 시댁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손이 부르튼 채로 있을 때 당신은 거들기라도 했나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늘 자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일은? 그냥 취미였죠. 심심풀이 땅콩이었고요. 나는 내가 편하게 지내길 원했어. 편하게요? 은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제 꿈 한번 물어본 적 없으면서요.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한 번이라도 관심 가진 적 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허락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은서가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내 사업 얘기 좀 하자. 그 강태웅이라는 사람 대체 누군데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거야? 은서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업 파트너예요. 사업 파트너가 그렇게 자주 식사하고 출장 같이 다녀? 의심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남자 여자가 그렇게 붙어 다니면. 그만하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은 제 사업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의심하는 거죠. 제가 당신보다 성공하는 게 싫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솔직해지세요. 제 통장 잔고 봤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노트북 사용 기록 남아요. 당신이 제 서재 들락날락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럼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네. 당신이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요. 제가 더 이상 당신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걸요. 은서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 실적 보고서. 지난 1년간 은서의 사업 매출이 적혀 있었어요. 12억 원. 순수익은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그리고 이건 올해 목표치예요. 은서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20억 원. 저는 서류를 보며 말을 잃었어요. 당신 연봉이 얼마죠? 세전 7천만 원? 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만 5천만 원을 벌었어요. 당신 연봉보다 많죠? 그 순간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 돈 많이 번다고 다야?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슬펐어요.
제가 원한 건 인정이었어요. 당신이 제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길 바랐죠.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취미라고 무시했어요. 나는 이제 됐어요. 당신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세상이 인정해 주니까요. 은서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참, 다음 주 화요일에 투자 설명회 있어요. 제가 메인 스피커로 나와요. 와서 보시면 좋겠네요. 투자 설명회? 네. 강태웅 대표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론칭해요. 이미 투자자들한테 관심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말없이 현관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12억, 4억 5천, 20억.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던 모습, 시댁에서 온갖 잔소리를 들으며 웃던 모습, 제가 야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국을 끓여주던 모습. 그때 저는 뭘 했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걸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준성 상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본부장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 제안 받았어? 연봉 협상 가능하니까 다시 생각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쉬고 싶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삶을 지탱할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무능하고 집에서도 무능한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은서가 말한 투자 설명회장으로 갔어요.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투자자들인 것 같았죠.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강태웅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빈티지 큐레이션 업계에 떠오르는 별, 은서 대표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무대 위로 은서가 올라왔어요.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에 하이힐을 신은 그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제가 알던 아내가 맞나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은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빈티지 명품의 유통구조, 해외 바잉 노하우, 고객 타겟팅 전략. 모든 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지난 1년간 순수익 4억 5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20억입니다. 청중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룬 최고의 파트너 강태웅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은서가 강태웅을 바라봤어요. 강태웅이 무대로 올라와 은서 옆에 섰습니다. 은서 대표님은 제가 만난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그녀의 안목과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은서의 성공 스토리에 저는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방해물이었을지도 모르죠. 설명회가 끝나고 저는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잘 봤어. 은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왔었어요? 응. 대단하더라. 감사해요. 은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사람이 강태웅이구나. 네. 혹시 너희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업 파트너일 뿐이에요. 그래도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은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성공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의심부터 하죠. 제가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그런 뜻이 됐어요. 이제 우리 대화할 필요 없어요. 은서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모든 게. 내가 널 제대로 보지 못한 것. 내 꿈을 무시한 것. 널 당연하게 여긴 것. 다 미안해. 은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나도 알아. 너무 늦은 거.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은서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은서 대표 남편 아닐까? 에이 설마.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완벽한 성과주의자였던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건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투자 설명회 이후 저는 매일 은서의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신문에 그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빈티지 큐레이션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은서 대표. 사진 속 은서는 강태웅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도대체 저 남자가 뭐길래? 강태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외국계 컨설팅 회사 출신, 30대 후반에 잘나가는 사업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보다 젊고, 저보다 성공했고, 저보다 은서와 잘 어울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졌어요. 다음날 저는 강태웅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방문 예약이 있으신가요? 프런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강태웅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급한 용건이에요. 은서 대표 관련해서요. 직원이 잠시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강태웅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은서의 남편입니다. 강태웅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죠. 사무실까지 모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의 태도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은서랑 무슨 관계입니까? 사업 파트너입니다.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사업 파트너가 그렇게 자주 만나고 같이 출장 다니고 밤늦게까지 연락하나요? 강태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우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의심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흥미롭네요. 10년 동안 부인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시는 건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은서 대표님한테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일을 얼마나 무시했는지요. 그건 저는 그녀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안목과 열정을 가진 사람인지 알았죠. 당신은 몰랐나 봅니다. 강태웅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뭡니까? 당신이 은서를 더 잘 안다는 겁니까? 최소한 저는 그녀를 존중합니다. 당신처럼 취미라고 무시하지 않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는 건지 알아요? 남의 아내를. 제가 뭘 했습니까? 강태웅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그저 훌륭한 사업가와 파트너십을 맺었을 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사업이 그렇게 친밀할 필요는 없잖아요. 친밀하다고요? 강태웅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나 보죠. 하지만 그건 당신의 착각입니다. 착각? 네. 은서 대표님은 철저히 프로페셔널합니다. 저와의 관계도 오직 사업뿐이에요. 그럼 왜 집도 안 들어오는 겁니까? 그건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니죠. 부인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강태웅이 시계를 봤습니다. 저는 바쁩니다. 더 할 말씀 없으시면 가보시죠. 잠깐만요. 뭡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한테서 떨어지세요. 제발. 강태웅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연민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제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한테 제대로 사과하는 거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어요.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무슨 일이에요? 은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강태웅 만났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당연히 만나야죠. 내 아내를 뺏어가려는 남자인데. 뺏어간다고요? 은서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누구 소유물인가요? 그게 아니라 강태웅 대표님은 저의 사업 파트너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 때문에? 네.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요. 은서야. 이제 그만해요. 저는 바빠요. 잠깐만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민준이는 어떡하고?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당신이 키우세요. 제가 양육비 보낼게요. 양육비라고?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알아? 알아요. 저는 이제 엄마 역할도 포기할 거예요. 미쳤어? 내가 어떻게 자식을? 당신도 10년 동안 아버지 역할 안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럴 권리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가 배달됐습니다. 이혼 협의서. 저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양육권은 제게 재산 분할은 반반,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은서가 정말로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가 우리랑 떨어져 살고 싶대.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혼하신다고요? 응.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내 엄마는 성공했고 아빠는 실패했다고? 내 엄마는 자기 인생을 찾았고 아빠는 길을 잃었다고?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엄마를 제대로 못 봐줬어.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족 아닌 거예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미안하다. 싫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민준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흘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이 무너진 가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저니까요. 며칠 뒤 저는 이혼 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은서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요.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기고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현관문을 열 수 없었어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텅 빈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은서 없는 집, 아내 없는 삶. 그게 바로 제 미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집은 조용했어요. 민준이는 학원에 갔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서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그녀의 이름은 뜨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헛된 희망이었죠. 그날도 저는 민준이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배달 중국집 음식이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봤어요? 응. 근데 안 받더라. 저도 문자 보냈는데 답장 없어요. 민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더니 은서의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확정 통지서입니다. 서명하신 대로 진행됐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다음 날 저는 은서가 머물고 있다는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프런트에서 은서의 방 번호를 물었지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투숙객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로비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저녁 8시쯤 은서가 나타났습니다. 강태훈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서야. 제가 다가가자 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너 보러 왔어. 강태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서 대표님 아는 분입니까? 전 남편이에요. 전 남편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강태웅이 은서에게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은서를 마주 봤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이혼도 확정됐잖아요. 그래도 우리 15년을 함께 했잖아. 그래서요? 그 15년이 행복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그늘에 가려서 제 꿈을 포기하고 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나는 널 사랑했어. 사랑이요? 은서가 웃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소유였어요. 제가 당신 곁에서 당신을 받쳐주길 원했죠. 제가 빛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제 사업 시작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응원해줬나요? 취미라고 무시만 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예요. 드디어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민준이는 어떡하고? 양육비 매달 보낼게요. 그리고 가끔 만나고요. 가끔이라고? 넌 엄마야. 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나쁜 엄마라는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은서야. 그만해요. 이제 우리 서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은서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세계에 있었으니까요. 사흘 뒤 은서가 집으로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간 시간이었어요. 옷이랑 책 좀 가져갈게요. 은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어요. 옷장을 정리하고 서재에서 책을 꺼내고 화장대 서랍을 비우는 그녀.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죠.
그럼 왜 이러는 거야? 제가 곁에 있으면 민준이한테 좋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저는 이제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차라리 멀리서 지켜보는 게 나아요. 은서가 가방을 쌌습니다. 다 챙겼어요. 정말 가는 거야? 네.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거고? 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은서를 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어디 가요? 가방 왜 싸요? 은서가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한동안 집에 못 들어와. 왜요? 엄마 일이 바빠서. 그럼 언제 와요? 은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르겠어. 한참 걸릴 것 같아. 한참이 얼마예요? 일주일? 한 달? 그보다 더 오래.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그럼 왜 안 들어와요? 엄마 요즘 맨날 집 안 들어오잖아요. 민준아 엄마가. 싫어요. 엄마 가지 마요. 민준이가 은서를 붙잡았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럼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럴 수 없어. 은서가 민준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엄마는 가야 해. 꼭 가야 해. 왜요? 왜 가야 돼요?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나보다 중요해요? 은서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준이가 뒤를 쫓아갔습니다. 엄마, 가지 마. 하지만 은서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민준이가 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민준이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아빠, 엄마 왜 가요? 엄마 왜 나 버려요?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엄마는 자기 인생을 찾았다고? 내 엄마는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다고?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민준이 곁에 있을게.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좋은데. 그날 밤 민준이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혼자 자기 무서웠나 봐요. 저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아들이 깨지 않도록. 다음날 아침 민준이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파요. 어디가? 그냥 아파요. 저는 알았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라는 걸요. 그럼 오늘은 쉬자.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요. 민준이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혹시 엄마가 돌아올까 하고요. 하지만 은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왜 안 와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엄마로 사는 것보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진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도 꿈이 있었어. 하고 싶은 게 있었고. 그런데 우리 때문에 못했던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필요 없는 거네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야. 단지 엄마도 자기 인생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민준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겠죠. 엄마가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만 남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은서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많이 울었어. 한 번만이라도 연락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정말로 떠난 거였어요. 우리 곁에서 완전히요.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은서를 찾지 않았어요. 찾아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이미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빠, 오늘 학부모 상담 있는 거 알죠? 아, 맞다. 또 깜빡할 뻔했습니다. 요즘 저는 모든 게 힘들었어요. 회사를 그만둔 뒤로 실업급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재취업은 생각도 못했어요. 민준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학교에 도착하니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민준이 아버님, 요즘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집안 사정이 좀.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친구들과도 잘 안 어울려요. 혹시 상담센터 같은 데 가보셨나요? 아직은. 아이 정서 발달을 위해서라도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상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이제 수입도 없는데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300만 원이었어요.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서의 변호사였습니다. 양육비 500만 원 입금됐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계좌를 보니 정말로 입금돼 있었습니다. 500만 원.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우리 관계구나. 돈으로 정리되는 관계.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그저 양육비를 주고받는 사이.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였어요. 맛없어요. 민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엄마가 끓인 게 먹고 싶어요. 엄마는 안 와? 알아요. 그냥 그립다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리웠어요. 은서가 만든 음식, 은서의 목소리, 은서의 존재.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임원 출신이라는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과잉 스펙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안 맞을 것 같네요. 나이가 좀 젊은 인력을 찾고 있습니다. 육아 문제 있으시면 근무가 어려우실 텐데요.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어요. 주 40시간 가능하세요? 아니요, 아이가 있어서. 하루 4시간 정도만요. 그럼 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네요. 200만 원. 제가 임원으로 받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할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렸어요. 아르바이트 첫날 저는 편의점 카운터에 섰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물건을 계산했어요. 여기 담배 한 보루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야, 아저씨 나이 좀 있으신데 편의점 알바세요? 젊은 손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임원이었어요. 수십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수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죠. 그런 제가 지금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가 된 거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빠 늦었네요. 미안하다. 일하느라. 아빠 편의점에서 일한다며? 친구들이 봤대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요. 친구들이 놀렸어요. 민준아. 왜 아빠는 제대로 된 일 안 해요? 다른 애들 아빠는 다 회사 다니는데. 민준이의 말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아빠도 회사 다니고 싶어. 근데 지금은. 됐어요. 안 듣고 싶어요. 민준이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 텅 빈 마음.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은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그녀의 꿈을 무시한 것? 아니면 애초에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다는 것. 아내도 직장도 자존심도요. 며칠 뒤 회사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혹시 복직 생각 없으세요? 제가 인사팀에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형님, 편의점에서 일하신다면서요? 그게 무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들고 싶지 않았어요. 동정도 위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은서의 SNS를 봤습니다.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 속 은서는 화려한 파티장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훈과 함께였어요. 신규 투자 유치 성공. 드디어 해외 진출의 꿈이 이뤄집니다.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은서는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고 있었고요. 우리는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구나.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민준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친구와 싸웠다고 했어요. 민준이 아버님 오셔야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준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 민준이가요? 왜요? 그 친구가 민준이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했다네요. 저는 민준이를 봤어요. 아들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그 애가 엄마가 우리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미안하다. 왜 아빠가 미안해요? 아빠가 너한테 이런 삶을 살게 해서. 민준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다시 못 볼까요? 모르겠어. 보고 싶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과 함께요. 둘 다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엄마 없이는, 아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서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놓아줄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민준이만은 잊지 말아줘. 가끔이라도 연락해줘. 그 애는 내가 필요해.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은서는 이미 우리를 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에 우리는 없었어요. 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 민준이를 위해서라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 그것만이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거리에 벚꽃이 피었어요.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었죠. 민준아, 도시락 싸왔다. 와, 김밥이다. 오늘은 아빠가 직접 말았어. 맛있을 거야. 민준이가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맛은 있어. 먹어봐. 민준이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나쁘지 않네요. 그치?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제가 직접 도시락을 싸다니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이 도시락을 쌌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요리법을 찾아보고 유튜브로 배우고 실패하고 또 시도했죠. 은서는 이걸 혼자 다 했구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요. 편의점 일도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창피했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저씨, 요즘 밝아지셨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엔 되게 어두웠는데 요즘은 웃으시기도 하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정말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임원이었던 것, 높은 연봉을 받았던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게 중요한 건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이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웃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밝아요? 밝아? 네, 예전엔 맨날 한숨만 쉬고 우울해 보였는데.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행복은 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성공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높은 자리, 많은 돈, 그런 게 행복이라고 믿었지.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 진짜 행복은 내가 웃는 거, 우리가 함께 밥 먹는 거, 이런 작은 것들이라는 걸.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네. 엄마 없어서 처음엔 너무 슬펐는데 요즘은 아빠랑 있는 게 좋아요.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아빠야말로 고마워요. 맨날 도시락 싸주고 학교 행사 같이 와주고.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은서의 SNS를 봤습니다. 최근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파리 패션위크 다녀왔습니다. 내년 컬렉션 준비 중입니다. 화려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날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부럽지도 않았어요. 내 길을 가렴. 나는 내 길을 갈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아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이게 내 행복이구나.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민준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버님이 잘해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잘하고 있구나.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민준이와 공원에 갔습니다. 아빠, 저기 치킨집 가요? 좋지. 우리는 치킨을 시켜서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맛있다. 그치?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 아빠, 엄마 생각나요?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응. 가끔. 저도요. 근데 요즘은 덜 슬퍼요. 왜? 아빠가 있으니까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민준아, 엄마 얘기해줄까? 무슨 얘기요? 엄마는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 그걸 하려면 우리랑 떨어져야 했고. 엄마가 나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쁜 게 아니야.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엄마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언젠가 다시 연락할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나도.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이 잘 지내나요? 오랜만에 연락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지내. 걱정 마. 미안해요. 연락을 제대로 못해서. 괜찮아. 너도 바쁘니까. 민준이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물어볼게.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전화하고 싶대. 받을래?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중에요. 나중에? 네. 지금은 괜찮아요. 엄마도 바쁠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민준이가 대견했습니다. 알겠어. 은서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민준이가 나중에 하고 싶대. 시간 되면 그때 연락할게. 알겠어요. 고마워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과거를 놓아준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아빠 양파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근데 눈물 나요. 그게 양파야. 참아. 우리는 웃으며 요리했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완성. 와, 맛있겠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빠, 이거 우리가 만든 거죠? 그럼. 완전 맛있는데요? 그치? 우리 요리 잘하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 작은 순간이 이 소박한 일상의 행복이었어요. 임원 시절의 화려함보다 은서와의 결혼 생활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민준아. 네? 아빠가 너한테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요? 아빠는 이제 너를 최우선으로 할 거야. 내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을게. 아빠는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니야. 내가 고마워.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진짜 가치는 직함이나 연봉이 아니었어요. 민준이의 아버지라는 것. 그게 제 진짜 정체성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아빠. 그 이름이 제일 자랑스러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잠들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어요. 은사 없이도 높은 직책 없이도 많은 돈 없이도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와 함께하는 삶.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 그게 바로 제가 찾던 평화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민준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상이 좋았습니다. 진심으로요.